네. 기본 알고리즘에 속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 자체가 뭔가 이제 물리학과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선형대수나 아니면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은 그러면은 벡터 표현하는 거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으면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 자세한 이제 자세한 그 어플리케이션 게이트가 어플리케이션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는 좀 더 이제 막 많은 자료가 있으면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것까지는 지금 바라지는 않고요. 오늘은 뭐 어디까지나 그 여기 이제 써져 있는 것처럼 베이직 퀀텀 메카닉스에 대한 리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글로벌 알고리즘 맛배기까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사실 횡해가지고 굳이 볼 건 없지만 자, 큐비트가 뭘까요? 자, 큐비트가 뭔지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아직 이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 꽤 있죠. 한 반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한 3분의 1, 4분의 1 요 정도는 되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메커니즘을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더 이제 새롭고 놀랍고 신비롭고 하지만 어, 지금 저희가 사용할 메커니즘은 그 중에서도 매우 일부이고 그리고 매우 간단하게 작동할 거기 때문에 어, 막 이제 여기서 쓰는 것들이 막 사기다 이런 것들은 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정말 그냥 그 중에서 일부만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잠깐 이제 프사이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왜 빨간색이냐? 자, 프사이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여기에 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점이 아니라 입자가 있어가지고 이 입자에 그 고전역학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거는 이 입자의 위치 x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이내믹스를 기술로 하는 이 운동량 p 이렇게 x랑 p를 가지고 요거를 기술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에 이 입자의 지금 현재의 위치 x0랑 그 다음에 이 입자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 이 p0 요거랑 그 다음에 추가로 얘한테 이제 작용하고 있는 힘 요렇게 작용하고 있는 힘 F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입자의 이제 운동을 모두 다 기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막 여기 힘 F에다가 뭐 해밀토니안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제 얘기가 길어질 게 뻔하니까 요거는 잠깐 제쳐놓고 저희는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만 집중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X0 그러니까 이 위치랑 그 다음에 운동량을 관측했을 때 이 위치랑 운동량이 사실은 정확한 값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어가지고 위치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뭐 0.1 마이크로미터 위치부터 0.2 마이크로미터 위치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P가 줄 나누기 킬로그램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얘가 뭐 역시 막 1 마이크로줄부터 뭐 2 마이크로줄 사이에 있대. 막 이거 단위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이에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범위 사이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델타 P, 델타 X라고 하면은 이 범위의 크기가 2분의 H 바라고 하죠. 이 그 플랑크 상수 중에서도 이제 플랑크 상수 바의 2분의 1보다 작아질 수 없다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X라고 하는 애랑 P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범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저희는 상태라고 하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불연속적인 상태가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는 물리량이 있고 불연속적인 물리량, 그 다음에 연속적인 물리량이 있어요. 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간상에서 이렇게 공간을 잡아놓고 여기 상에서 요거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 위치가 정확하게 1,0 1,1 뭐 2,1 요렇게 정확한 위치에만 얘네가 존재할 수 있냐면은 얘네는 위치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자를 이제 점으로 생각하겠죠. 이 점 입자가 어떤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따지자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 입자는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존재할 확률이라는 거는 따질 수가 없고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요게 관측이 될 확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 전체에 지금 막 좌표들을 사실 그냥 정수점만 찍어도 무한대인데 지금 요거는 전부 다 이제 현실 세계니까 리얼 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리얼. 전부 다 리얼이기 때문에 리얼 위에서 어떤 한 점에서 요게 존재할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거는 무한대 그냥 이제 0으로 무조건 그냥 0이거든요. 한 점에서 딱 찍으면은 이 점에서 이 입자가 존재할 확률, 이 점에서 이 입자가 존재할 확률 이런 것들을 따져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입자가 사실 정말 현실이면은 이 입자가 정확하게 2라고 하는 포인트에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사실 뭐 2 플러스 0.0.0.00001인지 2 플러스 0.0000001인지 이런 모든 확률을 고려하면은 정확하게 2라고 하는 포인트에 존재할 확률 따위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위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여기 P라고 하는 물리랑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그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존재할 확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으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 존재할 확률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걸 따질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어떤 구간을 잡으면은 이제 이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 구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전체 리얼 라인으로 요렇게 확장해 가지고 요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폐구간이 아니라 사실 열린 구간으로 잡겠죠.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게 되면은 이 열린 구간은 결국 그 말하자면 아이소메트리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이 열린 구간이 전체 리얼 라인에서 이 구간에 존재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여기 1.5죠. 1.5라고 하는 포인트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고 1이랑 2 사이에서 존재할 확률만 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연속적 물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연속적인 물리량 말고 불연속적인 물리량이라고 적은 게 있는데 이 불연속적인 물리량이라고 해가지고 쓴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또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잖아요. 이 전자라고 하는 입자는 쪼개질 수가 있나요?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여기 2분의 1 전자, 2분의 1 전자 이렇게 쪼개질 수 있나요? 이건 쪼개질 수 없죠.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전자는 지금으로서 나중에 막 정말 미래에 사실 전자도 기본 입자가 아니었다. 사실 전자도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자라고 하는 입자는 기본 입자인 렙톤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라고 하는 이 단위는 특히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도 있죠. 전하량 E 마이너스 그냥 1라고 하는 전하량도 있을 거예요. 이 1라고 하는 전하량도
물론 이제 막 그 3분의 1, 3분의 2만큼의 2라는 걸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냐고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전자가 갖는 전하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전자의 질량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이 입자 개수가 있으면은 이 입자가 막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그 막 원자 번호만큼의 n개의 이제 원자핵이 들어갈 거고 요 밖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들도 뭐 대충 n개라 뭐한 2분의 n개라고 해봅시다. 2분의 n개라고 하면은 얘의 질량 같은 것도 얘 질량 같은 것도 매우 작은 스케일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불연속적이에요. 물론 물론 이제 이 얘네가 겁나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막 아보가드로 수 막 이런 개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게 불연속적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게 이제 클래시컬한 케이스고 클래시컬한 케이스는 이제 막 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연속적인지 불연속적인지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작은 스케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몇 가지 기본 입자들이랑 그다음에 이거를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불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물리량들이 이제 존재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말한 전하량, 질량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요 불연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물리량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훨씬 더 막 그 여기서 막 파동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막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어떤 포인트에서 존재 확률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큐비트라는 걸로 돌아왔어요. 저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큐비트 스핀을 생각해 볼 거예요. 2분의 1 스핀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아니지만 얘가 이제 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반시계면은 이제 스핀이 위다. 스핀업 스핀업 스테이트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스핀 다운 스테이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전자가 돌 수 있는 게 방향이 위로 돌 수 있고 아래로 돌 수만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이 전자가 뭐 막 이런 방향으로 돌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막 이런 방향으로 돌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 이 모든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다 그려놨던 요 방향으로 도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요 방향으로 도는 거라든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두 가지 위로 도는 상황, 그 위로 도는 성분이랑 아래로 도는 성분이랑 요거 두 개의 합으로 이거를 전부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저거 같은 거예요. 이 차원상에서 어떤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얘가 a, b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y라는 걸로 이 어떤 v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정확한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 양자역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요 사실에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로 도는 상태랑 아래로 도는 상태가 두 개의 중첩만으로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든 간에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를 이게 뭔 개소리야 갑자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또 다른 거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굳이 전자를 갖다 쓰지 않아도 어, 빛이라는 게 빛이라는 거 그 편광이라는 거 아시나요? 편광. 빛이 빛이 원래는 이렇게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요렇게 진동하는 애여 가지고
이렇게 진동하는 앤데 빛이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러면은 이제 전기장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서 얘가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도 오른쪽으로 똑같이 갈 수도 있고 당연히 얘가 뭔가 애매하게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술 중에서 편광판이라는 게 있는 존재를 하는데요. 빛이 원래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빛들은 이렇게 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이 다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 편광판이란 걸 지나면은 이 편광판이란 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지나고 나면은 이 중에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만 남게 된다.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만 남게 된다. 이런 걸 이제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한테 이렇게 가로로 된 거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가로로 된 애를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얘는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가로로 진동하는 데만 통과시키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막혀가지고. 사실 여기 막 스핀이라고 하는 거를 하필이면 사실 막 큐비트를 설명할 때 스핀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갖다 설명하는 바람에 얘가 위로 도는 거랑 아래로 도는 것만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도는 거든지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평광판을 얘기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또 다르겠죠. 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빛이 지금 이제 전부 다 모아져 있는 빛을 생각할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이제 편광된 빛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뭐 한 여기 막 이 방향으로 이제 진동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빛이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는지 이게 이제 계속 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그랗게 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는지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요거는 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성분이랑 양옆으로 진동하는 성분의 합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앞에 거에 비해서? 여기. 어? 채팅이 왔는데 네, 이거는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떤 상태를 나타내게 될 건데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성분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양옆으로 진동하는 성분의 합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어요. 요게 뭐 A, B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추가로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이라 해가지고 요거 전체의 크기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이 벡터 전체의 크기가 지금 사실 이제 이게 벡터처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벡터 전체의 크기가 원 안에서 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컨디션만 딱 지켜주면은 그러면은 요거를 이 평광되어 있는 빛의 모든 진동하는 방향을 위아래 그리고 양옆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잠깐 이제 생각을 했으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스핀이라는 게 막 그 스핀이라는 게 대학원생이 와가지고 스핀이라는 거를 들어도 이게 대체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만 봐가지고 당장 100% 이해가 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 편광하는 거랑 요거랑 메커니즘이 이제 실험으로 밝혀진 메커니즘이 같은 걸로 이제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인 거랑 지금 얘가 위랑 아래랑 이렇게 위로 그 스핀하는 상태랑 아래로 스핀하는 상태가 이거 두 개의 그 대응 관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위로 스핀 그냥 이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얘 그 스핀이라고 하는 게 윗방향으로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아랫방향으로는 절대 갈 수 없고요. 윗방향이라고 하면 아랫방향으로 얘가 갑자기 그냥 바뀌는 경우 막 아무 얘한테 아무 어떤 무엇을 가하지 않았는데 아래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고요. 아래인 경우에 위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밖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밖에서 무슨 짓을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냥 여기 정지해 있는 애랑 움직이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정지해 있는 거랑 이 움직이는 상태랑 정지해 있는 애한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를 다시 봐가지고 얘가 움직이고 있다면은 그러면 누가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지 누가 얘가 지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얘가 위아래로 진동하던 게 양옆으로 이렇게 진동 갑자기 이제 한참 뒤에 봤더니 얘가 양옆으로 진동을 해. 그러면은 얘를 누가 막 어떻게 돌렸나 봐. 막 어떻게 돌렸어. 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지 혼자서 돌아가가지고 저렇게 되지는 절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리켜가지고 어 뭐라고 하냐? 아 갑자기 이거를 가리켜서 오소고날리티라고 해요. 서로 수직이다. 서로 수직이어가지고 서로 간에 서로 막 X 성분이 Y 성분을 하나도 같지 않고 Y 성분은 X 성분을 하나도 같지 않다. 위는 아래를 하나도 같지 않고 아래는 위를 하나도 같지 않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핀을 방금 이제 스핀을 이렇게 보셨으면은 이 스핀이라고 하는 상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블로우스피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약간 어떤 퀀텀 비트, 큐비트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윗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를 이제 0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아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를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떤 스핀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어서 이제 여기 이제 요 구면상에 있는 요 점에 대응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스핀이 이렇게 돌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항상 0이랑 1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 이 원상에 있는 것들은 요거 서로 간에 페이지가 그냥 플러스 또는 이제 마이너스 즉 여기서 정수를 뭘로 표현하죠? 그냥 정수 리얼이니까 R이라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수로 이렇게 연결되는 스피어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들은 돌아가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들은 이 둘 사이 간의 위상이 이제 그 허수 페이, 페이즈라고 합니다. 이 페이즈가 차이가 허수만큼 이제 날 때 이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제 여기서 허수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말하고 있는 0이라고 하는 상태랑 1이라고 하는 상태들은 전부 다 이 컴플렉스 즉 이제 그 복소 공간 상에 있는 벡터라고 복소 공간 상에 있는 벡터라고 이제 생각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돼요. 지금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얘네들은 사실 복소 공간 안에 있고요. 따라서 이 안에 붙는 요 A라고 아까 이제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 사이를 표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들도 모두 다 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허수가 된다고 하는 게 막 어떤 의미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혹시 만약에 질문을 잘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잘 대답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질문을 막 잘 정리해가지고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저도 이제 적절한 질문이 없으면 이게 대답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시트를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가 컴플렉스 상에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막 허수 공간 상에서 존재하는 거를 저희가 막 실제 공간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허수로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허수를 이제 실수로 만들어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거를 가리켜 가지고 요거를 관측할 때 왜 그 확률이 붕괴한다고 하잖아요.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확률을 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 전체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겠죠. 확률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이고. 노멀라이제이션 어쨌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확률로 여기서는 확률로 0 또는 1이라고 하는 관측값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저희가 이제 어떤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스핀이 어디로 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자, 근데
얘한테 저희가 만약에 너는 스핀이 위야? 아래야?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나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한 여기 중간이야 막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항상 이게 위거나 아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막 이제 와 어떻게 진동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다 몰라.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애한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너는 이제 위로 막 그 뭐냐 위로 움직이고 있어 옆으로 움직이고 있어 요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거야 요렇게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거치고 나면은 항상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여기서 그냥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가지고 여기 통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위아래로 진동하는 애만 남은 애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여기서는 얘가 1이었다라고 하는 관측값을 갖게 되는 거고 얘가 0이었다라고 하는 관측값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거 그 막 큐비트랑 스피어만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별로 막 이해가 이제 더 이상 이해가 막 더 잘 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해 놓은 이미지들은 저겁니다. 실제로 큐비트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실제로 큐비트를 어떻게 구현하지? 대체 어떻게 구현을 하길래 이 상태들을 막 스핀도 얘기하고 뭐 저거 폴라리제이션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지 잠깐 이제 머리를 좀 식혀 봅시다. 앞에서 막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큐빗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온 트랩 이제 가장 잘 알려진 방식들 6가지 정도가 이제 지금 여기 소개가 돼 있는데 이온 트랩 방식 그리고 요게 그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의료기기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그 MRI? MRI에서 사용하는 그거 맞습니다. 어쨌든 요거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V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 구조 안에서 이 구조가 지금 다이아몬드 구조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구조 내에서 이제 그 각각의 이걸 구성하고 있는 요 B라고 하는 입자랑 여기 S라고 하는 얘네들의 상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퀀텀 닷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반도체에다가 어떤 한 딱 점 하나에다가 그 입자를 하나 딱 정확하게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거의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퀀텀 닷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옵티컬. 이 리니어 옵티컬이 지금 저희가 앞에서 봤던 요 편광판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은 사실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빛의 이제 편광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이제 빛의 무언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리니어 옵티컬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컨덕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만약에 뉴스에서 구글에서 막 양자 특이점을 달성했다라는 기사를 읽으신 적이 있으면은 그 구글에서 만든 시카모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가 이 슈퍼컨덕팅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애들, 가장 큐비트가 많고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뭐 그런 애들은 대부분 이제 슈퍼컨덕팅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슈퍼컨덕팅 방식이 가장 우수한 걸로 판명이 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 이제 다른 방식들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건 여기 슈퍼컨덕팅 방식 그리고 리니어 옵티컬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은 가장 이해하기도 쉬운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잘 돼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 방식들 중에서도 뭐 이온 트랩 방식도 그 지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편이에요. 여기서 막그 다이아몬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상에서 이렇게 구현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엄청 성공적인 결과는 아직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던 이 슈퍼컨덕팅 방식의
양자 프로세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이미지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얘가 이게 총 그 8개 큐빗짜리 프로세서입니다. 여기서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요 포인트가 이 각각의 포인트가 하나의 큐비트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를 잇고 있는 얘네들 있죠? 지금 얘네들이 이제 이 큐비트 사이에서의 얽힘이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이 큐비트의 상태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이제 그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큐비트들은 어, 대충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다시 여기 스피어로 돌아가 가지고 저기에 있는 큐비트들은 이제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해요. 얘가 0이라고 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말하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first excited state 하나의 이제 excited state 이렇게 알다시피 그 원자에 있는 전자가 그 전자 띠에서 그냥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간의 사이에 이렇게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이 양자화돼서 돼 있다. 그 다음에 불연속적이다. 라는 점 때문에 지금 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큐빗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당연히 큐빗을 그 전자의 상태를 관측을 하려고 하면은 요거는 무조건 그라운드에 있거나 익사이티드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관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렇게 막 서로 오소고날한 스테이트라고 하는 케이스도 만족합니다. 오소고날리티. 자,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 슈퍼컨덕티 셀에서는 이걸 어떻게 통제하는지 잠깐 간단하게 보자면은 얘한테 전자파를 쏴줘요. 얘한테 요 사이에 이렇게 맞는 전자파를 이렇게 쏴줘요. 전자파를 이렇게 쏴주면은 그럼 얘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애가 이 전자파를 받으면은 얘가 요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은 얘가 요 전자파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전자파가 진동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아래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한다는 거예요. 전기장이 위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요 전자들도 요거를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것을 대충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요걸 따라서 이제 위아래로 운동할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가리켜가지고 큐빗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요 전자파를 펄스 형태로 내보내요. 이 전자파를 딱 요만큼만 딱 내보내는 거예요. 요것만 딱 이렇게 쏴.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요 상태에 있던 이 전자가 요 펄스를 받아가지고 슉 하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원래 0이었던 0 상태에 있던 요 전자를 1 상태로 올렸네요. 그러니까 이 슈퍼컨덕팅 셀에서 지금 요렇게 연결돼 있는 얘네들을 통해서 전자파가 이렇게 슉 하고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얘가 0에서 1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이거를 이제 펄스를 반대로 주기만 하면 되겠죠. 요만큼만 딱 주면 얘가 딱 내려오겠죠. 물론 거기다가 이 펄스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경우에는 요것들을 이제 반만 준다 이런 것들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 반만 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게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든가 해볼게요. 자, 그러고 이거는 이제 그 광학적으로 큐빗을 구현했을 때 이거를 저 프리퀀시를 이용해 가지고도 이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항상 광학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편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빛을 이렇게 쏜 다음에 이 빛을 빨간색 성분이랑 파란색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요. 빨간색 빛이 파란색보다 파장이 긴 거, 파란색 빛의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큰 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파수가 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 막 얘가 빨간색이 요렇게 진동을 하고 있으면은 파란색은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빨리 진동을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딱 적당하게 이거를 만약에 한 주기가 이렇게 딱 지나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돌고 나면은 요거의 페이스 차이가 정확하게 없어질 거고, 관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측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요 시간 동안 항상 다 0일 거고, 이 중에서 딱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요 시간, 요 시간에 서로 반대가 돼 있는 상황, 요 상황을 가리켜 가지고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 큐빗을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방금 이제 스핀 같은 경우에는 스핀을 어떻게 관측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 스펠링 몰라. 아, 게를라웃입니다. 이 스탄 게를라우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이 존재해요. 이 원래 여기 실버 아톰을 이렇게 쭉 쏘면은 요 실버 아톰이라고 하는 건 이거 원래 중성이잖아요. 이거 중성이잖아요. 아, 아톰이니까 중성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실버 아톰을 이렇게 쏴요. 근데 그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자기장을 이렇게 가해주면은 원래는 얘가 얘가 이렇게 스핀이라는 이 자기 모멘텀 스핀이 아니라 자기 모멘텀이라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모멘텀 m이라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돌면서 요거 자기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다 통과를 해보면은 이게 연속적인 값을 가지지 않고 정확하게 위 아니면 아래로 나눠지더라라고 하는 실험이 이제 스탕 게릴라우 실험이고, 이거를 통해서 스핀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이제 활용하면은 이 전자의 스핀이 이제 위 방향이냐 아래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관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충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소스에서 이렇게 쏴요. 소스에서 이렇게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스핀이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섞여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를 여기서 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스턴 게릴라우 실험을 한번 거치면은 요거는 무조건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위로 간 거를 골라요. 위로 간 거를 골랐으니까 지금 위로 간 애의 상태는 이제 스핀이 업 상태인 거겠죠. 자, 이제 이 업 상태인 애를 다시 한번 위랑 아래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은, 방금 얘가 스핀이 업이었으면은 얘가 스핀이 다운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방금 전에 업이었던 애가 다시 한번 요거 위아래로 요걸 분리를 해봤는데 걔가 아래로 가지는 않더라.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래로 갔던 거는 이제 그냥 지우고 위로 간 애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위로 간 애를 이번에는 가로로 이렇게 분리를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봐요. 오른쪽으로 가는 상태, 왼쪽으로 가는 상태로 이렇게 분리를 해봐요. 그러면은 처음에 위로 갔던 애는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정확히 반반, 여기 이제 인텐시티를 측정하면은 50%로 쪼개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얘가 이제 50%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위로 스핀이 돌고 있는 상태가 이 루트 2분의 1에 오른쪽으로 도는 상태와 왼쪽으로 도는 상태가 반반씩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스핀의 측정에 해당한, 이게 스핀이 측정될 확률이 각각 둘 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얘는 이제 2분의 1의 확률인 거고 얘도 2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측정되는 거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측정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 전체 상태가 요거 두 개의 슈퍼포지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순서 빠르게 쭉 볼까요? 처음에 위 상태인 거를 꺼냈어요. 여기 첫 번째 실험에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 것만 이렇게 꺼냈네요. 오른쪽으로 간 거를 꺼낸 다음에 얘를 다시 위아래로 분류를 해봐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 위 상태랑 이 아래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는 위 상태랑 아래인 상태가 얼마나 합쳐져 있을까요? 여기 처음에 위였잖아. 처음에 위였고 그 다음에 위였던 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며. 근데 여기 실험에서는 얘가 아래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어
이게 그 양자 상태 붕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여기 위 상태 위 스핀 위 방향으로 이제 스핀을 가지고 있던 애가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나면은 이 분해된 것들은 각각 오른쪽으로 스핀하거나 왼쪽으로 스핀하기만 하지 얘가 위로 스핀하고 있지 않아요. 얘가 원래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스핀하거나 왼쪽으로 스핀하는 거 두 개로만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위로 원래 우리가 얘기했었던 위로 스핀하고 있는 상태의 입자가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요. 변해요. 앞에 위방향으로 스핀했었다라고 하는 정보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관측이 변하게 한 겁니다. 이 관측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만 갈 수밖에 없게 이거 그 시스템이 작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만 갈 수 있어요. 이것들은 항상. 이거를 이제 앞에서 저거 했던 약간 이제 평광으로 생각하면은 또 이것도 사실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는 이제 평광판을 이렇게 통과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에 사실 이제 이게 가로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평광판의 기준에서 이렇게 가로로 측정하는 행위는 사실은 이렇게 가로로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애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진동을 하게 해서 얘가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지 아니면은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진동할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가는 거거나 아니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걸로밖에 이렇게 분해될 수가 없게 되고 이걸 거치고 나면은 얘는 이 상태가 되지 원래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했던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진동하고 있는 상태는 이렇게 루트 2분의 1의 위랑 아래로만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이거는 뛰어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얘기들은 어, 결과적으로 이제 큐빗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막 이제 슈퍼컨덕팅 큐빗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 큐빗 이런 것들도 얘기했고요. 막 큐빗에서 막 그 서로 오소고날한 상태 두 개를 가지고 오소고날한 상태이고 그리고 앞에서 막 연속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여기냐 여기 서로 이제 양자가 돼 있다 불연속적이다 이건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자 그러고 서로 이제 오소고날하다라는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 어떤 이 두 개의 상태를 가지고 큐비트라는 걸 구성할 수 있게 돼요.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만 결정되는 물리량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 큐빗을 막 다뤄가지고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중간 상태로 가게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중간 상태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것들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이제 이것들을 이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제 게이트라는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게이트라는 것으로 만들게 되는데 지금 이제 게이트를 설명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만 저 설명할게요. 지금 이제 시, 이제 신나 게이트도 설명하기 힘드니까. 자, 게이트라는 거는 결국 이 그 양자 상태가 있는 것들을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 이것들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X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X축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80도 회전. Y는 Y축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도 회전. 그리고 Z는 이렇게 Z축 방향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 이런 거겠죠. 하다마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다마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다마드 게이트는 이 어떤 상태를 중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원래 0 상태에 있던 거를 0과 1의 중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얘한테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0과 1이 중첩이 돼 있는데 여기서 페이즈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얘는 여기로 가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0 플러스 1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 있던 애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Y축 방향에서 이렇게 그 90도 회전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정확히는 어 정확히 표현이 되나? 잠시만. 1 마이너스. 아니 회전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 평소에 생각을 해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회전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이트입니다. 지금 이제 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들은 차치해 놓고 얘가 어떻게 얘네들을 대응시키는지 지금 요것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0이랑 1을 서로 간의 중첩 상태로 만들어준다. 아,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시간이 짧아가지고 글로벌 알고리즘의 정말 핵심만 완전 간추려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게 이게 다 무슨 의미냐 싶기도 해요. 저도 지금 약간 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저희 저거 그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제 좀 훨씬 더 잘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때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안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좀 앞에서 말했던 요 하드웨어들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면은 요 앞에서 말했던 이 하드웨어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이제 연구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얘네들이 다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그냥 우리가 이 양자에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이 푸사이라고 하는 상태에다가 제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무슨 오퍼레이터를 가하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어떤 파이가 이렇게 나오든지 간에 이것들을 여기에 들어가는 얘네들을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대충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막 그 실제로 유용한 정보들 실제로 그 어떻게 막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어떻게 저장한다거나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추출하느냐는 빼고 이제 어떻게 정보들을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아 이게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는 점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알고리즘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서칭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즈 페이지 증폭이 뭐죠? 증폭?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페이지를 증폭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페이지 디퍼런셜을 증폭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 저희가 이제 여기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여기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막 그 보통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이 블랙박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여기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0에서 15까지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0000이고 이건 1111인 거죠.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건 이렇게 되거든요. 0000부터 1111까지의 데이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딱 하나의 데이터, 뭐딱 굳이 딱 하나의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중에서 몇 개의 데이터, 이 중에서 010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 함수에 여기 이제 함수에 정답이라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함수는 그 정답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해주냐면은 이 함수는 만약에 x가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그 x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우리가 원하는 x가 이거라고 하면은
이 x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만약에 x가 아닌 것들을 여기서 뭐라고 w랑 s로 표현했네요. w랑 s로 다시 쓰겠습니다. 자, w가 아닌 것들, w가 아닌 s 아닌 모든 것들을 이제 s라고 표현하면은 그러면은 걔네들은 전부 다 그냥 원래 들어왔던 상태 그대로 내보내 주는 애예요. 자, 이 함수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냥 그 말하자면 이렇게 자물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물쇠 같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자물쇠 같은 거여가지고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넣는데 이 숫자가 정답일 때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정답일 때만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답이 아닐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고전적인 컴퓨팅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0부터 15까지 만약에 정답이 15면 예를 들어서 0을 넣어보고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될 때까지 요거를 돌려볼 수 있겠죠. 맞나요? 이걸 정답이 될 때까지 돌려볼 수 있는데 이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옛날에 만약에 얘가 정답이 15였어. 그러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15까지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봐야지만 알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게 지금은 이제 15지만 만약에 이게 막 n이 막 이렇게 100만으로 이렇게 100만 이렇게 해가지고 더 커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만 번을 전부 다 해보지 않으면 항상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로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한 번만에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한 번만에 또는 어 정확히는 루트 n번만에 대충 이제 루트 n번 정도의 시간 안에 이거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100만이면은 원래 이제 100만이면은 1000번 만에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1000번 만에 1000번 정도만 하면은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저희는 어떤 짓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모든 상태를 다 중첩시킵니다. 하다마드 게이트를 이용하죠. 혹시 지금 이제 8시가 됐는데 8시 이후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H 게이트, 하다마 H 게이트라는 걸 이렇게 소개하면서 요거는 이제 중첩시켜주는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한테 이제 전부 다 0인 상태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0인 상태를 전부 다 넣어주면은 이 모든 상태들 다 0 플러스 1 이거 루트 2분의 1 이런 건 안 적을게요. 0 플러스 1, 0 플러스 1 전부 다 이제 0 플러스 1의 상태로 이렇게 중첩을 해줍니다. 이거를 그 선형대소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보자면은 여기 안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는 이 0부터 어 그 저희가 15까지 했죠. 15까지 있는 모든 상태들이 다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돼요. 자, 근데 이 각각의 0이라고 하는 애랑 예를 들어서 막 여기 중간에 존재하는 4라고 하는 애랑 얘네들은 서로 오소고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저희가 이제 이 얘를 가지고 이거의 밸류가 몇인지를 이제 이걸 가져가서 얘네들을 전부 다 관측을 해요. 이렇게 막 보통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리는데 얘네들 이렇게 관측을 해요. 관측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0이거나 4거나 뭐 15거나 이렇게 하나의 결과만 나오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관찰을 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관찰을 했을 때는 그런데 근데 지금 여기서 회로를 돌고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거를 관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측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것들이 두 가지 상태가 또는 이제 각각 두 가지 상태 총 2n가지 총 16가지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태가 서로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말하자면 뭐 x, y, z는 이제 너무 적으니까 x1부터 x0로부터 시작할게요. x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x15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벡터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벡터들은 막 이렇게 긋게 되는 거죠. 성분이 막 1, 0, 0, 0, 0, 0, 0, 0이고 얘는 뭐 0, 0, 0, 0, 0, 0, 1인 거고. 아이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15는 이제 0.0001인 거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전부 다 쓰는데 이 중에서 사실 답이 딱 하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정할 거는 답이 딱 하나 있을 거를 가정할 거예요. 답이 딱 하나 W라고 하는 애가 딱 하나 있잖아요. 이 중간에 W라고 하는 애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에 W라고 하는 애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W를 제외한 나머지 S라고 하는 애들을 전부 다 그냥 모아요. W가 아니면 전부 다 S인 거예요. 그럼 이 S라고 하는 애랑 W라고 하는 애는 서로 수직이죠. W이면서 S일 수는 없죠. W거나 S거나. 이해되시나요? W거나 S거나. 정답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완전하게 분리가 될 수 있어서 이 상태를 서로 수직한 벡터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수직한 벡터로 W, S. 정확히는 이제 S 프라임이라고 나타냈네요. S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중첩돼 있는 상태의 얘를 이제 중첩돼 있는 상태의 얘를 이 그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자물쇠에다 넣어봐요. 여기 자물쇠에다 넣어봐요. 그러면은 이 자물쇠는 원래는 요게 0, 1, 2 땡땡땡 해가지고 플러스 15까지 있는 거 중에서 정답이 들어왔을 때만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죠. 정답이 들어왔을 때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플러스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네들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정답인의 그래프만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주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전부 다 그대로 둬요. 만약에 여기 다시 벡터 공간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얘 W 성분만 지금 말하자면 얘는 이런 거예요. X, Y, Z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하면은 S라고 하는 애는 이제 X, Y, 0이라고 하는 애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애고 얘는 0, 0, Z라고 하는 애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S라고 하는 애가 이제 X, Y, Z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니까 이걸 뒤집을 수 있겠죠. X, Y에서 딱 Z에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거를 거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온 결과를 디퓨저라는 걸 거칩니다. 이 디퓨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정답이면 이 디퓨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원래 상태 이 S라고 하는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이 원래 상태를 두 배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 곱하기 이 원래 상태를 두 배로 돌린 다음에 여기서 1을 빼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래 상태를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x를 여기다 넣을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x라고 한 애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x인가요? s 마이너스 x인가요? 어쨌든 s 마이너스 x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두 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s라고 하는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s 대칭을 해줘요. 이 S 대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 간단한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막 대충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여기서 컨트롤 드나 그다음에 여기 H 딱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은 요 S 대칭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S 대칭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기 벡터를 통해서 한 번만 볼게요. 얘 벡터가 이렇게 세타만큼의 원래 이제 세타만큼의 성분만큼 정확히 얼마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성분만큼의 딱 W를 갖고 있었는데 얘가 첫 번째는 이 함수를 거치면서 이 Z 성분이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세타로 넘어갔고요. 다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세타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주면서 이게 전체가 이렇게 2세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전체의 각도가 이렇게 3세타만큼의 각도로 얘가 이제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돌아가게 된 거죠. 얘는 이제 얘를 이제 몇 번 반복을 해줘요. 어느 정도 반복을 하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셋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세타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돌아가도록 이렇게 반복을 해줘요. 사실 얘가 정확하게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얘가 한 요만큼만 딱 돌아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버리면 이제 여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갈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요 근처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방금 이제 했던 여기서 얘를 뒤집고 뒤집고 뒤집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여기서 x축 대칭 아니 그러니까 이 xy 평면에서 대칭하고 그다음에 s라고 하는 벡터를 기준으로 대칭하고 요거를 이제 몇 번 반복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w라고 하는 벡터에 얘를 훨씬 이제 가깝게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던 애를 이렇게 위로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로 2배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확률이 점점 올라가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요 나머지 확률들은 다 이렇게 비슷한 상태에서 얘의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 막 2번만 관측을 한다고 해도 2번만 관측을 해도 높은 확률로 우리 정답이 요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정말 그 뭐였지 하나의 피크가 이렇게 제대로 솟아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아는 데네. 네. 이런 것들을 아는데 이제 필요한 개수 때문에 얘가 총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n개의 데이터 셋이 있어가지고 이 n개의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내고 싶으면은 이 전체를 하는 게 요거를 이렇게 돌리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대충 루트 n번만큼의 과정을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W라고 하는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얘를 그냥 관측을 해보는 거예요. 관측을 해보면은 확률이 제일 높은 애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 자, 지금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 일단 지금 이제 10분 초과했죠. 앞에 설명을 좀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약간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여쭤봐 주시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저한테 여쭤보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를 다시 이제 확인해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겠죠.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그 마지막에 디퓨저에서 네. 확률이 몇 배가 많은데 루트 n번 만에 찾을 수 있나요? 확률이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엄청 높아지는데 루트 n번이나 돌아야 되냐? 아, 그러니까 인가요? 네. 그 루트 n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사실 잘 사실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네, 계산이 루트 n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막 다루지는 않았고요. 어,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네,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폴로이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알고리즘의 복잡도 그 자체가 네, 최악의 경우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양자역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진짜 만약에 운이 없다면 네. 무한히 반복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맞습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글쎄요. 이제 그런 이제 얘기에 관해서 음, 그러니까 그냥 네, 이거는 뭐 그냥 네, 별개로 생각하는 걸로 하는데 네, 결국에는 양자 알고리즘 자체가 그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는 뭐였지 목적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원리 자체가 네. 관측을 반복함으로써 확률을 높여서 결과를 찾아내는 거를 보통 양자 알고리즘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 뭐였지? 사실 이제 루트 n번만큼의 예를 들어서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동안에 막 얘가 그 다른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얘가 요거 이 그로브 알고리즘이 정말 잘 돌았을 때 이게 사실 100%라고 해도 이게 막 중간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원래 기존의 컴퓨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단 있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얘가 95 사실 얘가 돌리고 나면은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95% 아니면 뭐 99%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테크닉을 넣어주면은 얘가 막 전혀 이상한 데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라고 하는 경우는 못 올라가라고 하는 경우는 안 나오게 해서 해가지고 95%, 99% 이렇게 확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를 대충 말하자면은 한 100번만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100번 중에서 한 번도 여기 안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 100번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 아니, 그냥 약간 그런 것도 있고 100번을 하면 100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는가? 사실 이제 그거는 그냥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에러 커렉션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 그러니까 꺼냈는데 그 또 이게 막 그냥 추가적인 그리고 질문이었는데 뒤에는 네네. 그 양자 컴퓨터에서의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확률이 높아져서 반복된 관측으로 어떤 원하는 값을 찾는 거를 보통 말하나요? 사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100%의 확률로 100%의 확률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100%라고 하는 확률도 어 사실 이제 그 양자 컴퓨팅에서 사용하는 얘네들의 그 게이트들 방금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X 게이트, Z 게이트 얘네들이 아까 이제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가 막 이렇게 팔을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쐈는데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정확한 답이 사실 우리가 그 원하는 순서대로 얘네들을 전부 다 했지만 얘가 정확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양자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는 일단 약간 어느 정도 그 확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야 되나? 왜 그 네. NP 컴플릿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정의하거나 할 때도 얘네들이 이제 푸는 방법이 NP 컴플릿 중에 얘네들을 확률적으로 푸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원래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도 존재합니다. 예를 말 이제 95% 확률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이것도 그래봤자 막 엑스포넨셜의 n승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 확률적으로 똑같이 푸는 알고리즘이지만 이제 이 시간을 익스포넨셜하게 단축해가지고 이거를 익스포넨셜한 시간이 걸리는 거 예를 들어서 2의 천승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를 한 번 해서 정확한 답을 얻는 거라 사실 정확한 답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죠. 그 원래 클래시컬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천 시간만큼의 천 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를 한 100번 정도 반복을 하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번? 네. 사실 1000번 반복하더라도 이거보단 작겠죠. 이거보단 얘가 작겠죠. 어,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만이다라는 생각이 아, 들면은 불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 그냥 양자 알고리즘 자체가 원래 다 이런 식의 접근인지에 대해 좀 궁금해가지고. 어, 알고리즘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이렇게 디퓨징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스테이트를 이렇게 올리거나 막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엄청 대표적인 이 그로버 알고리즘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그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얘네들을 이제 그 중첩 상태가 피리어딕한 성질을 갖는 경우에 막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경우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수렴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상태 이렇게 돼 가지고 상태를 이렇게 막 줄여나갈 수도 있어요.
상태들을 줄여 나간 다음에 사실 이제 0번 상태, 4번 상태, 8번 상태 얘네들이 전부 다 솔루션 0만 빼고 얘네들이 다 솔루션이에요. 막 이런 음, 식으로 그냥 모든 상태를 넣은 다음에 야 솔루션인 상태가 되도록 얘네들을 잘 막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요거 하는 게 서로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막 정말 다른지 아닌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도움이 됐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저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괜히 1시간 만에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망한 것 같아요. 좀그 설명이 대충대충 넘어간 게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림도 충분하지 않았고 사실 그림이 훨씬 더 많아야지 이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저는 아마도 이제 학기 말 세미나에서도 다시 이제 이거 말고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잘 정리된 PPT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어, 그때랑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랑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서 아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거구나 하는 거에 조금씩 이제 감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